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한 가지만으로 정해질 리가 없잖아요.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도 감성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성과 감성은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오른손 왼손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전에는 한 가지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스페셜리스트가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새로운 인재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징 관악 시간에는요. 스페셜리스트는 가라, 제너럴리스트가 뜬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쫄깃쫄깃 탱글탱글 맛있는 방송 관악 파스타 시즌2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이우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우진 프로덕션이라고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영상과 사운드 쪽 주축으로 해서 게임업계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나리오 작업부터 성우 녹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이우진님은 제가 옛날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알았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배우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막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쪽은 안 하시고. 예, 사실 블로그나 카페나 다 뒤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되게 여러 가지 빙산의 일각을 보셔서 그런 거고 배우 일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0년 정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실 아는 감독님 만나면 연기 끊었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안 한 지가 좀 됐고. 왜 연기 끊었어요? 그건 자의반 타의반인데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어쨌든 자기가 글을 잘 쓰든지 영화를 자기가 자의적으로 만들지만 배우는 배우 자신이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고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뜸해지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적게 됐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그쪽에 올인이 돼 있으면 거기서 이제 계속 매달렸겠지만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우진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쪽에 성우 녹음이라든지 사운드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이 이우진 프로덕션 언제 만드신 건데요? 요거는 2007년 11월 15일 날 오래됐네요. 그때 개업을 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가서 소개를 하면 다들 많이 놀라시는데 그러게요. 참 어디 업체 사장님 만나러 갔더니 이 대표 저기 밀어주는 쪽은 어디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가 자기 밀어야지 납품이라는 거는 어디 좀 연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사실 연줄이 없이 계속해서 7년 동안 그러니까 대단하신 막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소개해서 따온 거예요.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장기간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겠죠. 근데 또 이제 주위 분들이 성우도 하시고 게임 시나리오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에 제가 이제 게임 업계에 한 17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게임 아카데미 이런 데서 교수님들 많이 아니까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광주 게임진흥원 그런 데 가서도 강의를 좀 했었고 그렇구나. 코엑스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코엑스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숭실대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서도 이제 초빙이 오거든요. 네. 중대에선 한번 했었지만 어느 선에서 제가 끊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강연은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게임을 좀 많이 만들었었고 제 만든 거를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락을 했는데 강의라는 거는 남에게 가르치는 그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또 업종을 전환하는 시기에 있으니까 강연을 계속 나갈 건 아니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배우라든지 성우라든지 그런 연기 같은 거를 베이스로 해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사운드를 만든다거나 그런 쪽으로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같이 아는 성우나 배우들을 만나도 말버릇처럼 하는 게 특히 연기 같은 거를 남한테 가리키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가르친다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거라서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약간 리셋된 상태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올바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해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섣불리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뭐 사실 멘토라는 것도 지금 뭐 트렌드가 됐던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전 그게 좀 상당히 싫었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의는 그때 잠깐 하다가 말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또 글도 막 그 소설도 쓰세요. 또 소설도 쓰고 사진도 찍고 정말 여러 가지 하시는데 네. 소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소설은 이제 네이버 웹소설 리그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네. 3월인가 2월인가 그랬는데 챌린지 리그. 예, 거기서 이제 등단하면은 뭐 드라마 뭐 라이센싱 포함해서 밀어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근데 소설은 그때 처음 쓴 게 아니라 제 블로그에 보면 있지만 7, 8년 전부터 계속 써왔어요. 단편은 이제 그러시군요. 한 4-5편이 지금도 이제 돼 있어요. 물론 어디 낸 게 아니니까 제 블로그에만 있지만 근데 이제 네이버에 이제 제가 달려들었던 거는 영화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 장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화는 이제 장편 영화 90분이 되겠죠. 그렇죠. 단편은 이제 10분 정도고.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양장본 330p가 기본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니까 단편 소설 50p, 100p 정도는 어쨌든 쓰는데 그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마침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또 네이버에서 리그를 하는 거니까 해서 딱 올렸는데 사실 5편 정도만 올리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안 할 거다. 그리고 전 사실 제가 장편을 쓸 수 있는 인재인지 아닌지 저도 사실 못 믿어서 시험해보면서 한번 예, 하는 거지 뭐. 사실은 8편짜리를 썼었어요. 그때 뭐냐면 그와 그녀의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잠깐 읽어봤어요. 2화까지 예, 읽었어. 꿈에서 제가 봤던 거를 토대로 쓴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꿈을 좀 많이 꿔요. 그래서 소시적 아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랑 연필을 놨거든요. 아시겠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네. 꿈이. 그래서 바로 이제 쓰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주로 이제 윤회 사상을 기초로 한 건데 그 카르마 남자가 태어났지만 그 남자의 전생은 여자였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촌에서 이제 우연히 사주를 봤는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거기서 그냥 끝날 인연이었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는 것 때문에 달려갔다가 맞아요. 어떤 살인 사건에 연기가 되고 완전 재밌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근데 그게 3화까지가 완전 폭발적이라서 그때 작가가 2만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초기에 일주일 정도 1위를 했어요. 그게. 이야, 저 놀래가지고. 대박이네요. 근데 거기서 실수를 했던 게 보통은 플롯을 짜놓으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장편으로 해야 상을 탈 것 같아서 8편짜리를 40편짜리로 바꾸느라고 아유, 좀 루즈해졌겠네. 그러면 어떻게? 한 루즈한 것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를 연재를 안 하니까. 아,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연재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재는 다 빠져나간다고. 빨리 올려야 예. 돼요. 이게 텀이 있으면 사람들은 좀 잊혀져 문법적으로 안 버리죠. 맞더라도 빨리 빨리 나가야지 올려야 보던 돼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끝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멈춰놓은 상황인데 그렇군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이게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재능이 많아서든지? 일단은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게임 쪽에서 주구장창 해가지고 게임이 근데 그 어떤 저기 포지션이셨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지 그래픽을 하시는 건지? 기획이에요. 게임 기획이고 기획. 예전에 이제 80년대는 다오 기술이라는 데서 게임보이 게임 도트 찍은 디자이너였죠. 그때는 디자인도 하다가 나중에 게임지 기자 하다가 그다음에 들어가서 기획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로 PM 역할 그런 거 했었고 RPG 할 때는 이제 시나리오 직접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게임들이 좀 성공해서 이사직 같은 데 가면 시나리오 못 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주로 조직 관리해야 관리해야 되니까 되니까. 마지막에는 디렉션 관리하다가 끝난 거로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게임도 그랬었지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도 이제 너는 성우냐 배우냐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스토리가 가지. 들어가는 거에서 뭔가 완결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감독을 지망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 게임 쪽에서도 이제 디렉션 해봤지만 감독이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건 제가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 저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우를 하더라도 좀 더 연기 공부도 충실하게 하고 잘 맞춰가지고 좀 캐릭터를 내서 해보고 싶으니까 공부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했었고
배우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예. 하여튼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최고 지향점이 이제 있고 지금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거고 네. 뭐 이 얘기는 사실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얘기인데 그냥 곁들여 하면은 2008년인가 그때 상업영화 현장을 아주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연기를 처음 해보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에이전시랑 얘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잘한 거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했었고 그러면 제가 답이 나오잖아요. 게임에서 제가 17년이라는 거 있었는데 한참 그러다가 제가 직접 저만의 게임을 만들게 된 거는 13년 차였어요.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 안에 기획자하고 뭐 도트 찍고 기자하고 밑에서 무슨 마케팅하고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제가 애들 모아가지고 이번 게임은 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달라 시스템을 이렇게 해달라 한 건 13년 차였거든요 그때. 그럼 뭐 뻔하잖아요. 제가 그쪽 바닥에 갔는데 아 이거 내가 지금 그때가 33인가 4인가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10년이면 44인데 그때쯤 알아서 이거 하면 될까 하는 반신반인데도 근데도 못 끊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 와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했던 시기가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 좀 나도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한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직접 성우도 하시잖아요. 이제 프로덕션에서 물론 이제 팀원들 이렇게 또 매니지먼트도 하시겠지만 직접 녹음도 하시는데 제가 그 메이킹 영상을 봤거든요. 왜 일본 월트 디즈니를 일본어로 그러니까 일본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어로 더빙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로 더빙을 대본 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일본에 살다 오셨나? 일본 사람인가? 교포인가? 아니시죠? 아니고 절대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일본은 제가 나중에 박박박 기어가지고 갔던 거고 물론 갔다 온 적은 있지만 일본에서 일도 했었어요. 근데 다 제가 이제 독학으로 이제 다 했던 거고. 대단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근데 그 일본어 디즈니 더빙 하기 전에도 이미 상업영화 현장 나갔을 때도 처음부터 일본어 연이었어요. 사실 개몽 영화라고 가정교사 그 역할로 일본어 선생 그거 아니야? 연기 지도를 제가 배우들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맡은 배역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있는 일본인 직원 역할이었고 예. 고등기 형사 역할도 해서 1인 2역이었는데 그때 오디션 보러 갔는데 대사 한마디만 띄면 바로 오케이가 나왔으니까 이건 너무 일본인스럽다고 해서 해봐요. 네. 어떤 대사를 하셨길래? 그때 했던 대사 뭐 무슨 뭐 형사 대사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지금 오디션이었으니까 그 제가 작품이 아니었으니까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예를 들면 뭐 안타니 소노 것도 고로시때 이것도 이유 것도 나인 데스까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좋다 일단 예. 진짜 이 목소리라는 게 웃긴 게 연기적으로 맞으면 더 좋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어 연기보다는 일본어 연기가 좀 좋게 들리는 거 알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연기적으로 좀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유진님처럼 이제 왜 여러 방면에 이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진짜 많은 활동을 아까 하게 된 막 계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이런 쪽에 뭐 관심이 많고 이런 쪽으로 해볼까라고 해도 정말 능력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게임 쪽에서는 게임 디자인을 하건 기획을 하건 프로그램도 조금 알았었고 뭐 제가 코딩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구조를 알아야지 디렉션을 하니까 알았었고 맞아요. 심지어 마케팅 경영까지 좀 게임 시장 전반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연기를 한다 뭐 영상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모르니까. 근데 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영상이나 그런 쪽은 어차피 게임 쪽에서 프로그램적인 게 있으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아서 영상 사운드를 좀 편집이 가능했었고 마침 그때 2007년 2008년에 UCC 트렌드가 들이닥쳐서 판도라, MN캐스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하고 연기에 대해서 제게 좀 히트치고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는 거 거기서 그거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 초기에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가 있었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맨파워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2, 3년 정도 거기서 커서 성우 쪽도 좀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정말 그 왜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딱 능력도 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딱 온 때가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예.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타이밍이 또 맞아야 돼요. 뭐 하늘이 뭐 준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런 것들. 어쨌든 이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유진님이 그냥 성우일 때가 제일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고 그냥 말씀하실 때랑 이렇게 딱 그냥 연기할 때 그다음에 또 성우 녹음할 때는 목소리 되게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성우죠.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거를 어떻게 혼자서 막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성우 교육을 직접 막 받으시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 진짜 제가 성우 안 되는 건 너무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고 목소리도 제가 되게 싫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하고 근데 그게 캐릭터를 맡아서 하면 할수록 이제 보이긴 보여요. 이건 되고 이건 아니고 안 되고. 뭐냐면 전혀 연습 같은 걸 안 해도 딱 보자마자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타고난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게 그냥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간사한 목소리는 잘 내는 편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제 뽑는다고 네. 한 뭐 100명, 200명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뽑힐 때가 있어요. 와, 근데 대박. 남산 같은 데서 녹음한다 그래서 가보면 항상 사장님이 꼭 그래. 우진 씨는 간사해서 뽑았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사한 캐릭터를 또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캐릭터가 보이기 나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굉장히 성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그래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스토리 잡스인가 무슨 케이블 TV에서 하는 거 있어요. 성우 특집을 한 걸 제가 어제 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천차만별이더만요. 진짜 뭐 A급부터 뭐 B, C 이렇게 있는데. 그 성우라는 거는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 대한 성우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른 방송인협회 뭐 연기자협회니 뭐니 해서 그런 것들이 파워가 약한데 요건 좀 파워가 센 게 일단 방송국 캐스팅 권한 같은 거를 좌지우지하니까 굉장히 센 집단이고 이제 KBS나 MBC 이런 데서 지금 전속 성우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협회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협회원이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이제 완전 프리하게 일하시는구나. 예.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열악해, 진짜. 순차가 있고 또 사실 시장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찾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특색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뭐 박기량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냥 자기 목소리를 하시잖아요. 연기를 그렇죠.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에 맞는 캐릭터가 이제 그렇게 섭외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녹음 기술도 좀 알고 녹음실 다녀봐서 아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PD가 엔지니어링을 잘 해줘서 그게 팔려서 계속 그걸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생으로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특정 마이크 샘플링 이렇게 앰프 이렇게 통해서 하면 정말 맛깔나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메이크업을 많이 잘 해서 뭐 배우도 마찬가지죠. 그러겠죠. 카메라를 뭐 레드온을 썼네 뭐했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달리 보이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했던 캐릭터 중에서 네. 그래도 가장 좀 애착이 많이 가거나 기억에 남는 캐릭터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다 통틀어서 애니메이션이든 뭐 게임이든. 뭐 제가 이제 협회 성우가 아니니까 방송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레이션도 했다가 부르면 가서 하니까 영어 듣기 평가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하다가 뭐 이거저거 하니까 뭐 사실 애착 쉽지는 않은데 디즈니 할 때는 제가 한 32억 정도를 했는데 다 애착이 있어요. 나름 제가 목소리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그 백설공주에서 왜 그 거울 마법 거울 거울 역할. 그다음에 난장이 2명 같이 치는 그거.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거 보고서. 그 난장이가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그 왜 녹음하실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딱 영상으로 보니까 알겠죠. 다 목소리 다 다르구나. 그게 그림의 힘이에요. 근데 이제 연기자는 거기에 맛깔스럽게 이제 맞춰서 해주면 그림상에서는 이제 위화감 없이 이제 시청자가 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달랐는지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예. 마법 거울 일단. 마법 거울 그 대사가 한번 있어보자. 마법 거울 얘기하는 거죠. 거울하고 하니까. 거울하고 하면서 일본어인데. 뭐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하니까는. 예. 다시카니 조사마와 우치쿠시 시카시 와카게노 무스메가 미에마스 소노 수가타. 여기서부터는 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뭐 이런 간지. 그러니까는 딱 그런 느낌이 딱 다르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다른데 그럼 난장이 1, 2. 예, 난장이 하나는 한 마디씩만.
하나는 좀 낮은 거였을 거예요. 약간 좀 덤벙거리는 거고 하나는 좀 삑 쏘는 뭐 안에 이렇게 찍 찌르고 이런 거였는데 덤벙거리는 거 같은 경우는 미로 고노 유카 하이테 아루 도시오 도시타라 인다요. 뭐 이런 분위기였고 찍 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스노 호코리가 기에타제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네. 어떻게 한 사람 목소리에서 진짜 이렇게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지 진짜 너무 목소리의 재밌네요. 변화도 있는데 각 캐릭터마다 이제 말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르니까 말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이제 뭐 좀 약간 톡톡 쏘는 거냐 좀 느릿느릿하냐 이런 거를 다 접합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갔는데 이거는 좀 사석에서도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어쨌든 그 다양한 이제 재능을 직업적으로 발휘하며 산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우주님은 실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제너럴리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그 검색어로 검색 유입어가 제너럴리스트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칼럼을 썼었어요. 스페셜리스트는 가라, 제너럴리스트가 뜬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우리 방송의 제목도 그거란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난 게 이제 오진님이었어요. 나랑 같은 약간 비슷한 분이다. 근데 이제 오진님이 생각하는 제너럴리스트의 기준과 조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말이라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라서 예전에 멘토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뭐 지금 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각 시대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고 뭔가 정보의 공유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이런 단어가 왜 뜨냐면은 그만큼 정보 공유가 빠르고 그렇죠. 트렌드가 확확 변하니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게임 업계에서 나올 때 2007년도에 이미 이거를 지향을 했어요. 뭐냐면 불안했던 게 이제 게임할 때 사실 마지막에 불안했던 게 뭐냐면 내가 17년을 게임을 팠는데 맞아. 이거 안 하면 사실 뭘 해야 되나? 그 못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서 결정할 때 연기만 해도 안 되고 최소한 영상, 사운드도 필요하니까 사운드도 가고 편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글도 계속 써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멀티 크리에이터 마냥 이렇게 간 거고 그래서 사실 연기에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게 좀 있긴 했나 싶었는데 은연중에 이제 지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해온 거고 지금 요거를 만약에 지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정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메인 네. 뭘 하고 싶은가. 제가 작가를 하든 배우를 하든 성우를 하든 영상을 만들든 사운드를 하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스토리텔링에는 다 접합이 돼 있어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아무리 제너럴리스트라도 닭집하다가 뭐 차 정비하고 이건 좀 아닐 것 같으니까 아니야, 진짜. 그런 접합점을 잘 찾으셔서 인생은 짧고 자기 투여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적으니까 자기가 투여한 시간 대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실 제너럴리스트라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디렉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되면 참 좋겠죠. 자신의 그 꿈을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자신을 응원하는 일이야말로 제너럴리스트가 갖춰야 할 좀 최고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들었어요. 오늘 이우진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배웠는데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겐 좀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바쁜 신 중에도 우리 피자까지 사오신 우리 이우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에는 누가 뭐래도 미녀 작가 재미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